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그 무언가가 피보다 진할 수도 혹은 물보다 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3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발견한 비밀은 그녀가 알던 가족의 모든 모습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아이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처음 김정숙 씨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은 창이 아닌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여 있었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때 재력가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그녀의 현재 거처는 소박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공간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몇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끊임없이 원을 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순환처럼 그녀의 삶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결혼했을 때부터요? 아니면 제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할까요? 김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23세 그 사람을 만났어요. 당시 그는 젊고 유망한 사업가였죠. 제 부모님은 좋은 집안,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사람이라며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사랑이란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김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끼웠던 자리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습관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해요. 가을이었고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했죠. 부모님의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그는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처음 본 순간 그의 눈빛에 압도되었죠.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회상하는 것처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그는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꿈은 이제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곧 내 아내가 될 테니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경고였는데 당시에는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내 꿈보다 그의 꿈이, 내 삶보다 그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는데도 말이에요. 김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들의 탄생, 사업이 번창하며 누리게 된 호사스러운 생활, 그리고 서서히 시작된 남편의 변화.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 잦아졌어요. 하루, 이틀, 나중에는 일주일씩 집을 비웠죠. 그때 제가 어리석었어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더 선명해지는 그 주름은 미소보다는 고통의 흔적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 남편은 갑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 문제예요. 당시에는 너무 일찍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김정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길 거부했어요. 대학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의외로 쉽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시작됐죠. 악몽 같은 나날들이. 그녀는 남편이 큰아들 부부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였지만 실상은 심각한 정신적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폭언을 퍼붓고 가족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에게는 끊임없이 불충한 자식이라는 죄책감을 심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두려웠겠죠.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이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둘째는 순순히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김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함정인지 몰랐어요. 둘째 아들의 결혼식 날 김정숙 씨는 남편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닌 일종의 소유욕과 승리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지나치게 친밀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이 둘째 며느리 허리에 꺼리낌 없이 손을 올리기도 하고 그 애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 애를 대하는 태도까지. 김정숙 씨는 결혼 후 둘째 부부에게 쏟아진 금전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집부터 차, 신혼여행 그리고 쓰고 남아돌 만큼의 생활비까지. 큰아들 부부가 겪었던 고통과는 정반대의 대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둘째가 순종적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어리석음이 부끄럽네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숙 씨가 둘째 며느리의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아빠가 모든 준비를 끝냈대. 출생신고도 아들 이름으로 하기로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오적에 올린대. 그러니까 진짜 검사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거야. 아빠는 자기 애라는 걸 처음부터 다 알고.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잠시 후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진짜 손주인데 뭐. 그저 관계가 좀 복잡할 뿐이지. 근데 아빠가 나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고. 내 핏줄이 내 뱃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빠 말씀처럼 이건 그냥 우리만의 비밀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셋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빠하고 우리. 김정숙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에 담긴 이중적 의미, 우리 셋이라는 표현 그리고 핏줄이라는 단어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남편이 그토록 둘째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그 애한테 특별한 애정을 보였는지. 새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남편과 그 아이가 나누는 시선도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혹시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결혼식 날 남편이 며느리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뭔가 불편했지만 그저 과한 애정 표현이려니 했어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기뻤죠. 첫 손주라니. 가슴이 벅차올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하고 덤덤하게 말하더니 산부인과는 어디로 다닐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첫 손주가 생긴다는데 그 무덤덤한 반응이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김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임신은 결혼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을 서두른 것도 며느리가 곧바로 입덧을 시작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 마치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꾸미려 했던 거예요. 김정숙 씨는 오랜 시간 조사한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 찾아낸 증거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둘째 며느리가 남편의 내언녀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씨의 남편은 내언녀와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미친 짓이죠. 딸이 성인이 된 후에 남편이 그 애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임신했을 때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거죠.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를 손주라 부르며. 김정숙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을 꽉 움켜쥐었고 창백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태어났어요. 오히려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어쩌겠다고?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둘째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를,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돈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결국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형이 받은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순응하는 쪽을 택한 거죠. 아버지의 뜻에 거역했다가는 자신도 형처럼 될까봐 그렇게 모든 것을 눈감아버린 거예요. 김정숙 씨는 자신이 이혼을 결심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족 모임에서 남편이 손주라며 그 아이를 안고 둘째 며느리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린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봐라, 난 너의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정숙 씨는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 법적 투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부부만이 제 편이었어요. 그 애들도 오랜 시간 남편에게 당한 학대를 떠올리며 제 결정을 지지해줬죠.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을 아들이라 부르면서요.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비극의 깊이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저는 혼자 살아요. 가끔 큰아들 가족이 찾아오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죠. 그럴 때면 잠시나마 평화로워요. 김정숙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된 빛이 깜빡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해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건 핑계였던 것 같아요. 진실은 저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믿음,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김정숙 씨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함께 어떤 해방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김정숙 씨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견뎌온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뚫고 나온 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족들에게서 치유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오랜 세월 타인의 그림자 속에 살다가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헤어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단단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그 질문이 두려웠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그런 역할 말고 정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실루엣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숨 쉬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싶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건 모두 제 선택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어린 시절 방학 첫날의 기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김정숙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보편적인 진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진정한 자유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내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얼굴이 생각보다 아름답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울 앞에 서면서도 진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김정숙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그녀의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더 마시자며 저를 작은 베란다로 이끌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베란다에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화분 속 꽃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들을 보세요. 이혼 후 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처음 심은 것들인데 처음에는 살아남을지 몰랐어요. 겨울이 유난히 추웠거든요. 김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꽃잎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전혀 관심이 없던 식물들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면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넓은 정원이 있었지만 정원사가 관리했어요. 사실 제 정원이 아니었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베란다지만
이 화분들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허브 잎을 손가락으로 비볐습니다. 로즈마리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내가 원하는 식물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예전 집의 화려함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이 작은 공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는 자신의 꿈이나 취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평행우주 같은 게 있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미술을 공부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하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결국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햇살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새 공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미술 교실에 다시 등록했어요. 60대에 다시 시작하는 미술.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의미가 커요. 그녀는 테라스 한쪽에 세워둔 작은 이젤과 캔버스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떨렸어요. 이게 맞나? 잘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죠. 30년 동안 모든 결정에 남편의 승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내 판단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김정숙 씨는 미완성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내 그림이 누구에게 인정받든 말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내 삶의 일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평온했습니다. 사실 둘째에게도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내 행복을 미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웃음이 눈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나를 찾게 되다니. 석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김정숙 씨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 속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인으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 선택? 아니면 그저 우연히 만나 함께 걷게 된 여정의 동반자들?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녀는 인생의 늦은 봄에 비로소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한 여자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계절은 겨울이 아닌 새로운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힘든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과 함께하는 고통은 거짓과 함께하는 평화보다 언제나 값진 것입니다. 김정숙 씨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의 용기는 다른 이의 희망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